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부산은 피해가 심각한가 봐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에서는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도로에서. 네, 도로에서 물고기가 잡혔대요. 물이 방파제를 넘쳐가지고 그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 이렇게 잠기고 차 때려가고 물고기를 잡았어. 손에 이러면은 게 세상에. 그 일본 쓰나미 보는 것처럼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큰일 났네. 내일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 핥히고 간 상처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나. 해운대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해운대는 모레 가요. 지금 걱정이야 모레 해운대 쪽에 거기도 난리 났을 텐데. 그 해운대 강의하는 곳에 학원의 수강생분들 중에 그 해운대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참. 오, 야, 그 촬영한 거 이렇게 그 고층 아파트 마린시티나 이런 데서 딱 촬영한 거 봤더니 오, 그 옛날에 일본 쓰나미하고 똑같이 방파제를 막. 이야. 참. 그 해안가가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보면. 하긴 뭐는 걱정 안 하고 사나? 뭐 자동차 사거나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걱정하고 살면 그렇죠. 뭐 네. 사는 거 자체가 당장 24일 뒤가 걱정이 되는데 뭐 그렇지. 당장 24일 뒤가 걱정인데 뭐 지금 뭐. 자, 물건 마지막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교환가치만 지배하다가 나중에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의 개체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전세권 기간 만료 종료됐다. 전세권은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의 소멸한 저당권도 당연 소멸.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나중에 전세권 존속권이 만료가 됐을 때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4번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소비대차계약과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설정계약부로서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거기 4번이고요. 저당권 효력 중에 1번 360조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 중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는데 1년분의 하나죠. 이때 이 1년분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와 같은 제3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의 하나다라는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일단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부합된 증축 부분이 있다. 저당권이라고는 부합된 증축 부분에 미친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부합된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반가로 3번 부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합된 걸로 착각하고 경매 목적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2번, 3번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4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을 텐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이라고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따위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게 아파트로 가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그게 4번, 5번. 6번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된 게 있어요. 압류 후에는 미친다. 압류 전에는 미치지 않는다. 3번 저당권 양도 갑소유 101호의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채권을 갖고 있더라.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따로따로 양도 못하고 무슨 양도가 원칙이다? 함께 양도가 원칙이다. 이때 양수한 자 두 개를 샀다. 저당권과 채권.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채권 양도 사실은 가백에 통지해야 된다. 이때 첫째,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 양도 사실 통지만으로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저당권은 따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된다. 채무자와의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돈을 갚았다. 말소해야 된다. 말소 안 하고 있다면 설정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양도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4번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예요. 4번의 반가로 1번만. 임차권이요.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임차권도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잊지 말자. 반가르반.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5번 365조 일괄경매권.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 건물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하고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귀속된 경우하고 두 가지. 이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으나 건물까지 경매할 권리가 있다. 의무는 아니다. 이때 토지 건물 일괄 경매한 경우 토지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딱 그렇게. 거기에 5번에 1, 2, 3, 4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법정지상권 먼저.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중에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 인정되죠. 이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건물 없던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단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는 인정된다. 3번. 2번, 3번. 2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그러나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완공된 건물이면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그 건축 중, 요 키워드 좀 기억하시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이 증축, 개축, 재건축, 신축된 경우에도 나중에 법정상권이 인정되지만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되었을 때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4번 꼭 기억하셔야 되죠. 주의 판례는 뭐냐 하면 토지 건물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멀쩡히 있는데 등기부만 폐쇄가 됐어요. 그럼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되니까 그 주의 판례 법정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건지 건물은 그대로인데 등기부만 폐쇄된 건지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양수한 자, 여기 보세요. 땅과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동일해. 이때 건물만 팔았어. 근데 등기 안 했어. 그럼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가백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 동일한 소유자죠. 그리고 실행됐어. 달라졌죠. 법정상권 인정 되지요. 누구한테? 양도인. 건물 소유자인 양도인. 아직까지 양도인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양도인이 취득한다.
양 수인이 취득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6번은 외우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양수 그리고 대지만 등기. 다시 한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양수 그리고 대지만 등기. 법정상권도 관습상 법정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6번. 7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될 때만 동일하면 돼.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만 동일하면 돼.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게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팔렸어. 그리고 나서 토지저당권이 실행됐어. 이때 요 건물 양 수인이 법정상권을 취득.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만 동일하면 돼. 실행이 될 때는 달라도 돼. 그렇죠? 거기 7번.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번호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때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번호의 건물을 갖고 있어. 이럴 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지요. 거기 8번. 9번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요거를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놈이 병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이 땅은 내 땅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은 상태였어. 거기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으니까 나는 법정사건 인정되라고 주장했겠죠. 그런데 대외관계에서 보면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게 9번.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돌아옵니다. 32페이지 6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제3취득자.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변제와 구상할 수 있죠. 비용 최우선 변제 받죠. 세 가지 딱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와 구상권이 있고 비용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그중에 6번의 반가로 1번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 침해를 조심하자. 오른쪽 저당권이 침해된 올해 산공단 문제 중에 사례 형태로 을이 돈을 빌리면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을이 그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가 나왔어요.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됐다는 건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는 네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권, 담보물 보충 청권, 즉시 변제 청권. 그렇죠? 이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권은 침해자가 누군지를 주목하자. 담보물 보충 청권은 저당권 설정자 6번. 저당권 설정자라고 돼 있죠. 반면에 4번 즉시 변제 청권은 침해자가 누구? 채무자. 그렇죠? 그렇게 조심해. 구별을 꼭 해주자. 그 다음에 5번과 7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 못해,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랬죠?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5번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즉시 변제 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놈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요 두 놈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7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네? 그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자. 8번은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앤드 뭐도 설정한다. 지상권도 설정한다.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이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한다. 이때의 지상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따라서 첫째,
변제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한다. 두 번째, 제3자가 토지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는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상권 침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8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하죠. 그러면 101호에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가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요 놈은 돈을 갚을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무효 등기로 존재하죠. 말소가 돼야 돼.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속이고 팔아먹거나 그래서 부기 등기를 했거나 얘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암기해서 전부 명령을 받아 부기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으니까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그게 8번. 그래서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건 이미 소멸한 저당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무효예요. 말소해야 돼. 그게 8번.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남았는데 공동저당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368조 1항 안분배당하고요. 368조 1항 20배당이 있는데 요 두 조문은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산공난 문제 중에 채무자 을소유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소유 Y부동산이 있는데 요게 경매돼서 1억 2천만 원이 나왔고 요게 경매돼서 8천만 원이 나왔는데 공동저당권자 갑이 1억 5천을 받을 게 있어요. 이럴 때 동시배당하는 경우 갑이 각각의 목적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둘 다 채무자 소유라면 안분배당하면 돼요. 안분배당. 자, 둘 다 채무자 소유다. 그럼 안분배당 하죠. 어떻게 배당해요? 갑이 봐야 될 1억 5천 곱하기 2억분의 1억 2천. 그래서 9천 받으면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1억 5천 곱하기 2억분의 8천 해서 6천을 받으면 돼요. 이게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안분배당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죠. 이럴 때는 안분배당 적용 안 되고 채무자 소유 목적물부터 다 받고 나머지를 물상보증인 목적물로 받고 요게 다 이렇게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구별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20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채무자 거예요. 공동저당권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하고 각각 배당받으면 돼요. 근데 20배당이 문제야. 20배당. 이게 먼저 경매됐어. 이렇게 대위할 수 있죠. 그렇죠? 대위할 수 있어.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 자식이 이걸 포기했어. 포기하고 이게 경매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대위하려고 했더니 없어. 황당하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공동저당 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 나머지 목적물을 배당할 때 얘는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만큼 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 에? 아니. 이 경우로 생각을 해봐요. 동시배당하면 얘는 9억 받고 얘는 9천 받고 6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먼저 경매하면 얘가 1억 5천을 다 받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6천을 대위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걸 미리 포기했어. 그리고 이걸 다 받아가려고 그래. 그럼 얘는 여기 대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기했다면 요만큼을 얘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죠. 아니야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우리 하나만 집중하자. 두 개만 구별할 수 있다. 몰라 이거. 괜히 했어. 이거만 집중하자. 읽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 왜 해냈나 자식아? 페이지 수 채우려고. 또
또 프린트에 뭐 빠진 거 있다는 등 뭐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우린 이런 거 몰라도 합격해. 근저당권만 보자. 근저당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2번. 근저당이란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3번 채권 최고액의 뜻 대단히 중요하죠. 채무자가 갚아야 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아주 징그러워. 확정된 채권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따라서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는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반면에 물상보증이나 제3책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우선 변제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으면 되고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래도 아까 이거 얘기한 게 너무 아깝다. 8번 위에 양가로 8번 체크해서 읽어주시고 뒤에 양가로 8번 있네. 예. 밑에 근저당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2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채권 확정.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5가지. 여기 보세요. 결산기 도래 확정. 그렇죠?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빵원. 그런데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계약을 할 수 있고 확정이 돼. 얼마로? 빵원으로. 그럼 근저당권은 소멸. 마지막으로 이거 안 정했어. 그럼 언제든지 해지 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어. 여기에다가 2개 추가.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 예컨대 후순위 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되면 완납 시. 그 다음에 확정 전과 후로 나누자. 확정 전 각종 계약사항 변경할 수 있다. 채권, 채무, 계약, 최고액 등등 다 존속기간 다. 다만 최고액 따위를 변경했다면 등기 상황이니까 변경 등기까지 해야 되고 두 번째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 채무만 담보가 되고 변경 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세 번째,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팔아먹었거나 재산자가 채권 일부를 대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까지. 확정 후 보통저당권으로 전환, 따라서 부종성 부활, 그리고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아. 단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확정 후에 붙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여전히 담보된다. 거기까지. 거기 6번에 반가로 1번.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까지. 2, 3, 4, 5, 6번까지 쫙 쭉 읽으시면 돼요. 그 중에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때 360조가 적용돼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 중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1년분의 하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다 담보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 7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9번. 갑수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9번. 그렇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이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9번. 10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담보권이 불법 말소되는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회복 등기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11번. 아까 이거 하필이면 그것만 지원돼. 아이 참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양도가 되는 변제가 되면 설정자는 누굴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양, 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뭐 말소 청구? 설정등기 말소 청구. 그게 11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된 후에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한다? 양, 수인을 상대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34문제고 우리는 이미 26문제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2개만 건지면 돼. 그러니까 2개를 찍을 거예요. 다 찍어야지. 꼭 필요한 것만 찍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번, 1번에 4번.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 안 돼. 두 번째 줄,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되지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요. 자, 이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적용 안 된다는 의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적용 안 된다는 의미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갑소유주택을 법인이 임대한 후에 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소유자가 바뀌어요. 원래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요. 근데 주임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예? 없어요? 이해하시란 뜻이에요, 지금? 괜찮아요? 백선에서 볼 거예요. 거기서 보면 되지. 6번 봅니다. 오른쪽 양가로 6번.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한정된다 할 수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대인. 짧게는 뭐라고 나올까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 뭐라고 나온다고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 와 계약을 했을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반면에 주입할래? 주택이 경매가 되는데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있어. 이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에게 경락 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경락 허가 결정 전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놈이 있어.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 기각갱신의 1번, 3번은 뭐 익히 아시고 있는 거고요. 3번 법정갱신돼서 기간은 2년이죠. 4번 임차이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양가로 1번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는데 반가로 1번, 2번은 잘 나오는 거고 3번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관할관청이 수리한 때. 따라서 그 판례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 수리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을 때 이미 수리한 때 주소지 기재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인정할 수 없다.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수정 요구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무원이 수리할 때 잘못 주소지가 기재됐으므로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다. 4번 다가구는 집원만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가지가지 한다. 집원만 기재하면 된다. 동호수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6번, 7번, 8번 6번, 7번과 주의 판례까지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누가 대항력을 가진다? 임차인이.
따라서 간접점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6번, 7번. 대항력의 의미는 아까 동그라미 1번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위로 승계한다 그랬죠. 자, 이때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무슨 뜻이에요? 주택의 임차인이 최선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해. 그런데 얘가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럼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요. 단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뭐가 된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된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즉 최선순위인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배당 받으려면 법원에다 뭐 해라? 배당 요구해라. 이 배당 요구가 해지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9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게 원칙이고요. 10번 대항력 취득 시기. 1번, 2번은 이미 나왔고요. 오른쪽 3번을 기억합니다. 여기 보세요. 임차인 전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어요. 그럼 경매가 되었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 경락인이 매각 허가 일정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임차인 언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3번 기억하세요. 오늘 3번. 11번은 뭐 계속 존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2번은 대지를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반가로 1번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밑에 반가로 2번, 3번, 4번은 쭉 읽으시면 충분한 거고요. 5번 기억합니다.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지요. 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으니까. 임차권은 그대로 둔 채. 다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게 금융기관일 때는 주의 판례, 주의. 금융기관일 때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단 해지는 못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3가지 우선 변제권 인정돼. 해지할 수는 없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딱 3가지. 됐지요? 네, 그 정도. 나머지는 자만을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체크.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터잡아 주택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집행 개시라 하는데 집을 비우지 않아도 돼. 반대임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4번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 이때의 대항력은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한다 그랬죠. 이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양가로 4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증금 임차권 등기명령은 쫙 1, 2, 3, 4를 외우세요. 자, 먼저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어디다 신청하는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요거 산업인력관리노동단 문제 중에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에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소재지 관할.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지요.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대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퀄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라고도 불러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퀄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런데 이거 하고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확정일자 따위를 받았을 때 다른 후질 권리자마다 우선 변제 받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건 확정일자 같은 거 필요 없고 최우선 변제 받는 걸 말해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임차한 자는 요게 인정 안 되는 거지. 이건 인정됩니다. 요렇게 나온 적 있어요. 반가로 2번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대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자를 쏙 빼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 X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순위에 따른 거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단순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예요. 이건 인정이 돼.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반가로 2번 지문에서 세 번째 줄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돼 있죠? 거기서 최자를 쏙 빼고 냈다니까. 그럼 틀린 거라니까. 아시겠죠? 네. 3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4번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고요. 6번에 1번과 2번은 숫자 기억하면 되죠. 뭐 20분의 1 하고요. 1할과 4배수 하고요. 7번 외우자 1865 앞머리 따서 소액보증금 기준 1865 1억 8천 6천 5천 1865 3427 2017 외우자. 아니면 써서 들어가자. 1865 네? 써서 들어가. 유성 사인펜으로 네임펜으로 써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안 지워져. 그리고 오른쪽 그 일정액 3,400 따위는 주택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임차권 승계는 오른쪽에 상속권자 없이 상속한 경우 단독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상속권자가 있는데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촌인이 친족하고 공동 승계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상가 건물인데 자 이것도 숫자 좀 외울 게 있어요. 양가로 1번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기준 금액 432418 표를 지워버렸어요. 432418 표를 해놓고 자꾸 안 해오셔. 그래서 표를 지워버렸어. 4억 3천, 2억 4천, 1억 8천. 서수광구는 뭐야 또?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예. 표를 해놓으니까 안 해와. 단 2번. 이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대항력 갱신요구 표준계약서 권리금 적용된다. 네? 4개. 4개.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4개 적용된다. 우선 변제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20평을 임차해서 도금 작업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5번 최우선 변제 역시 표 지워버리고 서수광구 65553830 네? 22191310 외우자. 암기만이 살 길이다. 안 외워지면 그대로 갖다 책상에 써놓거나 하면 돼요. 6,500, 5,500, 3,800, 3,000 이하 보증금 중 2,200, 1,900, 1,300, 1,000만 원까지만. 그리고 역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암기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계약갱신, 요구한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외우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 외우고, 이렇게 계약갱신 요기서 갱신되었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이 가능하고, 요게 갱신 요구행 갱신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개가 있고, 그 중에 1357 외우자. 1357 외우자.
1357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외우자. 특히 3번 같은 경우 맨날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요딱으로 나오고 5번 같은 경우 고의나 중대한 쏙 빼고 고의나 과실로 이렇게 나오고 7번 같은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썰랑 전부 또는 일부분 이렇게 바꿔서 내오고 그런 거 조심하자. 조심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6번과 7번 체크하자. 6번은 아까 공유와 연결돼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공유야. 이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도 관리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 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그 다음에 7번.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 그랬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에만 적용되는 제한이에요. 약정갱신, 법정갱신에는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조심하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차임이 보증금에 대한 일방적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방적 증액 제한이 있죠. 주택 임대차는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못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100분의 9 초과 증액 청구 못해요. 간액은 가능해. 증액은 청구 못하는데 첫 번째 화살표.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가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않으니까 두 번째 화살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란 차임에 관한 약정. 합의로 증액하는 거죠. 일방적이 아니라 약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어야 되지. 근데 무효래. 무효래요. 그 다음에 초과 지급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완전히 모순이에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합의 증액에는 적용이 안 된대요.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무효래. 그대로 따로 외워야 돼. 그리고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요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가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액비를 초과해 지급하기란 차임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화살표 두 개가 완전히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예요. 따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8번은 숫자 1할 2푼과 곱하기 4.5배수. 주임법은 1할과 4배수.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금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3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거기 외우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거 박스 치고 마지막 줄에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마라.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그럼 그럴듯해요. 에? 3개월 전부터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돼.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지. 그 정당한 사유가 박스에 있고 박스 중에 3번 1년 6개월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땐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더라도 방해 행위가 아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방해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 예?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언제까지? 3년
고맙게도 3년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앞에 거 외우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X. 임대차가 종료한 날. 그 정도. 됐죠? 딱 그렇게만 체크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5번과 6번. 표준계약서가 2개. 표준권리금 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 10번 3기 연체 해지. 3기 연체 해지. 자, 이때 요거는 따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상가 건물이 임대차가 된 상태에서 3기를 연체했는데 양도가 됐어. 예, 3기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돼.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마치 지상권자 2년 연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연체한 경우에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요 연체, 갑의 을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 한, 승계했다면 괜찮아. 승계하지 않는 한 요 놈한테 3기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까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단 양가로 1번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제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돼. 돈을 못 갚으면. 이때 다른 재산권에는 무슨 광업재산도 들어있고 특허권도 들어있고 소유권도 들어있고 지상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뭐는 안 돼?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건 제외. 그러니까 질권,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예약할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액을 초과해야 되고요. 따라서 초과하지 않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청산금을 통지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 가액이 원본 및 이자합을 초과해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죠? 그게 1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효력을 봅니다. 일단 양가를 본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3번이 중요합니다. 반가를 본 처분 청산 안 돼. 3번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액수 다툴 수 없어. 4번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꼭 통지해. 6번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되 7번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돼. 이때 후순위 권리자 8번 제일 중요하죠.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자신의 채권이 변직에 도달하기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를 안 했어. 청산기간에 경과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했어. 무효.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청산금을 통지하고 청산기간을 경과했어. 무효였던 등기가 뭐로 될 수 있다?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 11번 넘겨. 13번 중요. 채무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돈을 갖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게 2개. 10년 경과하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하고 2개 조심하자. 됐죠? 딱 요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죠.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어요. 많이 봤죠? 네. 나머지는 자만 올 때, 읽어보면 돼.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가 나온 법률 일단 적용 안 되는 거 3개 1, 2, 3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1, 2, 3번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등기. 그다음에 4번은 제한되는 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딱 그렇게 기억해요. 그 중에 오른쪽 5번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상태 약정무효 등기무효인데 혼인했어.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 그 다음에 부실법이 적용이 될 때 7번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여기 보세요.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와 명의신탁일 약정을 한 다음에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를 넘겨줘.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은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나오면 중간생략이에요. 근데 3자간 계약 명의신탁 이라고 하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계약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단순한 3자간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약정무효, 등기무효, 매매유효. 소유권은 병에게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고에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못한다. 근데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유효한 등기다.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때 팔아먹는 행위는 요놈에 대한 불법행위다. 요놈에 대한 얘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갑한테 받은 매매대금이 있으니까 손해는 없다. 결국 손해배상은 갑이 직접 청구한다. 요거 올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는요. 얘는 손해가 없어요.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으니까 대위 청구 못하고 직접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반가로 1번부터 쭉 나와 있고요. 6번 조심합니다. 6번에 주의 하나 조심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보통요. 이렇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세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재산 빼돌리죠. 아파트를 사면서 친척 이름으로 해놔요. 그리고 지가 살고 있어. 점유. 그런데 요게 유효하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매수인이죠 얘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점유하고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6번에 주의팔래. 네? 이해되시죠? 네. 6번에 주의팔래. 그 다음에 넘겨요. 10번 보세요.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이때 이 처분하는 행위가 얘한테 불법행위지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손해는 얘한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상 약정을 하면서 돈을 주고 수탁자가 매매.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 이때 약정은 무효지만 요 매매하고 등기는 병의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이거는 무효지만 요 매매하고 등기는 병의 선악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매도인 병이 악의. 동그라미 1. 수탁자 등기 무효. 2. 매매도 무효. 3.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그렇죠?
신탁자는 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5번. 6번. 여기 보세요. 얘가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고 병이 동의하고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그러면 갑병사에 새로운 매매가 있는 걸로 간주. 따라서 갑등기 유효. 6번. 7번 똑같아. 팔아먹었어. 팔아먹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병 소유권 상실했어. 병에 대한 불법행위야. 근데 병은 손해가 없어. 대금 받은 게 있으니까. 따라서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 반면에 매도인이 선이야.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얘가 선이면 매매유효, 등기유효, 을은 완전한 소유자. 매매유효, 등기유효, 을은 완전한 소유자. 동그라미 1. 3번 약정은 무효. 그래서 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얘는. 여기 보세요. 얘는 뭘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의 돈으로 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얘가 살아. 근데 둘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왔어. 왔더니 얘야 소유자가. 그래서 얘가 내놓으라 그래. 그랬더니 얘는 돈 내놓으라 그래. 돈을 안 줘. 그랬더니 얘가 유치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 못한다. 5번. 됐지요? 7번. 얘가 살면서 온갖 비용을 지출했어. 을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7번. 아까 비용 상환 조건은 선악차탐 묻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갑이 을에게 돈 달라 그랬더니 을이나 부동산밖에 없어.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유효.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돈이 없고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어. 대물 변제 유효. 8번.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관 법률 시행 후예요. 그런데 이 계약 명의신탁 앤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이 계약 명의신탁이 매도인이 선인데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 한번 법률 시행 전에 있어서 전. 그럼 얘가 부당이득한 것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 그러니까 갑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전 등기. 그런데 얘가 점유하고 있어. 이때 이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느냐? 걸린다. 점유하고 있더라도 걸린다. 이게요, 실제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관 법률 시행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판례에 하면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관 법률 시행 전이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전 등기를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나 등기 못 해주겠다. 버텼어요.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 가서 얘가 이렇게 말했어. 판사님, 대법관님. 부동산 매수인이나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셨죠.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이 뭐라 그랬을까? 그거는 부동산 매수인이나 점유취득시 완성자나 그런 거고 너는 아니잖아. 너 자식아. 네가 매수인이냐? 아니요. 너 점유취득시 완성자냐? 아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려 자식아. 예? 소멸시효 걸린다. 그게 마지막 10번. 그래서 일단 계약 명의신탁 아까요. 중간 생략 명의신탁에서는 얘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나오게 되면 유치권 인정 안 돼.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려. 이렇게 머릿속에 팍 박아두면 돼. 아시겠죠? 네. 끝났어. 이제 집합건물법 62개 지문인데 다 안 봐. 딱 나올 것만 찍겠습니다. 맨날 나올 것만 찍는다 그래서 다 하고 앉았어요. 자식이. 1번, 2번 기억하세요. 건물의 일정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2번. 그럼 어떨 때?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되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4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4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특실 변경은 등기료하지 않는다. 5번 하자나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6번, 7번도 중요하네. 특히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X. 7번은 그대로 분리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해서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대로. 8번, 9번은 본 거고. 10번 분할 청구 못해. 대지가 됐든 공용부분이 됐든 분할 청구 못해. 12번 공용부분 변경 4번의 3찬성 필요해. 넘겨. 16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없어도 적어도 무슨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17, 18, 19 특히 18, 19 여기 보세요. 소유권이 갑을병으로 순차 넘어갔는데 얘가 관리비를 체납했어.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어. 승계하죠?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한다 그래야지. 그냥 관리비 승계한다 그러면 안 되지. 전유부분 관리비 승계하지 않고 연체료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해요. 그리고 마지막 놈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똘똘마리로 승계한다 그랬어요. 이때 똘똘마리를 중첩적 승계라 그랬죠. 면책적 승계로 나왔어요. 면책적 승계가 아니라 중첩적 승계. 18, 19 됐지요? 20번 전유 부분이 여럿이 공유할 때 관리된 집회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라. 강행 규정이다. 못 정하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거는 5번째죠. 의결권 행사를 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X, I의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쭉 내려가서 2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책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이 두 개 하자 보수 청구권과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특히 하자 담보 추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하자 보수 청구권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하자 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의 구분 소유자.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26번 하자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 건물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 하자의 경우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그 밑에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는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 1년이에요. 3년 아니야. 5년 아니야. 1년. 저는 분명히 1년이라 그랬어요. 네. 오른쪽 31번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 34번 임시관리단 집회 중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요. 관리인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 청구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쏙 빼고네요. 법원의 허가를 쏙 빼면 못 찾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36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전원 동의는 뭐만? 소집 절차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 전원 동의.
37번. 아까 관리단 지폐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완납했고 전유분을 인도받아서 현재 살고는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구분 소유자가 아니야. 아닌데도 관리단 지폐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야.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존재할 수 없다. X.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다. 있다. 요 놈 때문에. 요 37번 보세요. 네 번째 줄.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를 경려받지 못한 자는 구분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봐. 구분 소유자가 아니야. 구분 소유자에 준해.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니지만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나왔어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면 38번.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면 모이지 않고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응? 서면 결의 의결 정족수가 5분의 4예요. 41, 42. 관리단 집회 결의에 불만이 있으면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41번 잘 보세요.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라고 돼 있죠. 이건 두 가지예요. 법령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예요. 그런데 42번은 집회 결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만 있죠. 42번을 이렇게 구분 소유자는 42번을 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슬쩍 끼워 넣어요. 그럼 X.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1, 42번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소송 꼭 구별하시고 43번은 구분 소유자는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7번을 가봅니다.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47번에 보면 박스 안에 관리인의 업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에 공용부분 보존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가 있는데 과거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요. 관리인의 업무가 아닌 거에서 전유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출제하신 분이 요새 이제 최근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분이 만약에 올해 들어가면 52번이 눈에 띄입니다. 52번에 보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있는데 3번에 보면 공용부분 보존관리 변경에 관한 분쟁이 보여요. 이거를 앞에 뭐를 끼워 넣을까요? 전유 부분을 끼워 넣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겠죠. 그분이 들어가면. 다음 중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3번을 답으로 내요. 전유 부분을 쓱 넣어서. 보이죠? 네. 저라도 내겠어, 저라도. 그렇게 47번과 52번에 그것만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고요. 위에 50번 봅니다. 규약의 설정 명분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49번은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49,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박스 밑에 53번. 5분의 4 찬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 54번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을 재건축할 때는 전체 5분의 4 and 각동 5분의 4 전체 5분의 4 and 각동 5분의 4 그 다음에 55번에는 뭐 재건축 결의사항이 쭉 나니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 보면 3번에 비용 분담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56번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결에서 누락해서는 아니 되는 거다. 다만 어느 정도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가?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분담액을 정하거나 산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담액은 안 정해도 돼. 산출 기준만 정해도 돼. 따라서 52번 두 번째 줄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결의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59번 용도 변경 재건축 결의 인접지를 합하여 재건축 결의 허용된다. 59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반드시 뭐로 촉구? 서면으로 촉구. 근데 60번 촉구받은 놈이 2월 내 확답을 안 했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까지. 그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책한 정도를 기억하시면 시험지에서 5지문 중에서 올해는 집합건물법이 2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문이 10개예요. 그렇죠? 그 지문 10개 중에서 한 6, 7개는 지금 체크한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답 골라낼 수 있어. 아시겠죠? 2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아주 어려운 판례가 2, 3개씩 끼어듭니다. 이건 우리 손을 못 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알아가지고 맞출 생각하면 힘들고 지금 체크해드린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까지 꼭 3번 이상 읽고 백선 문제 풀고 백선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